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이슈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염웅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순천향대학교 염웅열 교수님을 소개드리면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표준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 지금 ITUT의 스타디그 17 시큐리티 분야의 국제 표준화 의장을 맡고 계시고 또 ISO IC 쪽에서도 SC 27에 아주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이제 발표해 주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이 현재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염웅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염웅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원격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이 연결이 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 보호 표준화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세 가지 주제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병 추적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추적 관리 체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온라인 이 비대면이 일반화되면서 특히 이 De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 그래서 분산 신원 확인과 그 다음에 온라인 인증, 디지털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이 표준화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ITUT의 스타디그 17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ISO의 IEC의 JTCON의 SC17의 워킹그룹 5에서 이 개인정보 표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표준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이 발표를 정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인정보 보호에 이 국제 표준이 필요하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그 요구사항은 크게 이 법하고 규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규제랄지 법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 이원 평가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보호 요구사항들, 그게 두 번째 요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다른 기업하고 이 계약을 함으로써 그쪽 이 위수탁 관계라면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을 거고 수탁자가 그걸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고요. 국제 표준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인증 기준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하고 그 다음에 ICT 서비스의 경쟁력하고는 항상 비례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함으로써 서비스의 경쟁력을,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보호 처리자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이 글로벌 차원의 서비스 상호 연동도 가능하고요.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ITU랄지 ISO, IEC 이런 표준화에서 이 표준화 기구에서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 표준화 이슈들로 지금까지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제3조에 보면은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부터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보호 원칙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0년도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 3법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데이터 활용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활용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표준화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ISO의 29100이라는 표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11대 프라이버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해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 정보 주체한테 줘라. 그 다음에 반드시 목적은 법의 이 합목적성, 그러니까 법에 부응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목적은 반드시 잘 설명이 돼야 된다. 수집은 가능한 최소한도로 해라. 그 다음에 처리는 굉장히 최소화하라. 이용은 최소화하라. 그리고 이용하고 보유하고 제공, 특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제3자한테 제공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수요로 하라. 항상 데이터의 품질은 정확하고 품질이 높게 유지하라라는 이런 이 11대 원칙에 근거해서 이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추적관리 체계와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이 감염병 추적관리라는 것은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이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을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칙은 3T 원칙이라고 해서 가능한 빨리 추적을 빨리 하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검사를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감염된 여부를 받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치료한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추적, 그러니까는 확진자하고 이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감염병 추적 관리 시스템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하고 자가진단 웹하고 그다음에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하고 항상 이렇게 절충하는 그런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자를 잘 추적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반대로 그는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충되는 이런 요구사항을 잘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에 처리 목적에 명확하랄지, 그 다음에 익명 처리를 한달지, 목적 내로 활용한달지, 이런 원칙이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 특히 이 접촉자 관리 체계에서 고려될 보호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접촉한 접촉자가 이 개인정보를 최소한도로 수집하고 처리하라라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제3자한테 수집한 제3자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제공하는 순간에 항상 데이터를 잘 보호해라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리해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접촉자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선을 공개할 때 가능하면 프라이버시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 특히 익명화 방법이랄지 비식별화 방법을 통해서 이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적 달성 후에 반드시 해당되는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라는 그런 이 원칙이 우리나라 감염병 체계에서 고려돼야 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추적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중앙 집중,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집중해서 처리하는 그런 완전 중앙 집중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방법을 이용하되
하나의 이 중앙 집중 방법,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방법을 이용해서 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앙 집중하고 분산하고는 이 항상 절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프라이버시 원칙에서요. 항상 이 데이터가 항상 모이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이 오용이나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앙 집중 방법하고 분산 방법을 적절하게 결합해서 활용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블루투스라는 이 두 개의 사용자 스마트폰이 서로 만났을 때 약 그 블루투스의 전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서로 키 코드를 이렇게 교환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환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코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이용자 A가 감염이 되면 이용자 A하고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냐면 이용자 A의 키코드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형이라는 것은 이 키코드 값을, 이용자 A의 키코드 값을 전부 다 연락했던 모든 사람들,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냐, 아니면은 이용자 A의 이 키코드 값만 딱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놔두고 나중에 앱에서, 각자의 앱에서 그 키코드 값을 이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접촉했던 키코드 값하고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집중형하고 분산형이 있습니다. 물론 집중형은 하나의 서버에 모든 정보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분산형 측면에서는 이 모든 이 책임들이 전부 다 개개의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이 앱에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측면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애플이나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은 분산형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도 그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관리 시스템을 하면서 집중형, 그러니까는 정부랄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한테 모든 정보를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선택은 이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각각 국가의 이 믿음이나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그 방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루투스 기반은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잘 이렇게 보호되는 분산형 블루투스 기반의 추적 관리 시스템은 구글이나 애플이 사용하고 있고요. 반드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위치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는 굉장히 이렇게 크리티컬한 민감 정보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키코드 값을 나눠 갖는다는데 이게 항상 고정이 돼 있으면은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키코드 값도 랜덤하게 20분마다 이렇게 갱신해서 새로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산형이기 때문에 해당 폰에서만 자기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서버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자기가 감염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접촉 추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사용자가 이 추적 관리 시스템을 앱을 불능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그 전에는 수기 서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위험 다중시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랄지 아니면 그때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이 의무 도입을 하고 이 QR코드를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우리나라 이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 위치 정보 같이 이 방문 정보나 아니면 일시랄지 시성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나에 대한 개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같은 QR 코드 발행 기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보장원과 네이버의 카카오 등은 QR 코드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설에 이 단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알아줘야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이 QR 코드 이 발행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보를 딱 결합하면 어떤 특정한 기관에 어떤 일시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는 이 연락처 정보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여부를 이 시험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동안에 8월 30일까지 약 23만 개 업소에서 앱을 설치하고 있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가 약 7,215만 건을 활용했고요.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보는 굉장히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4주 28일 지나면 반드시 자동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했더니 잘 이렇게 파기가 되고 있는 걸로 사회보장원이나 아니면 발행기관이 파기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자가 미리 QR 코드를 발행받고요. QR 코드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발행받고 이제 만약에 시설 이렇게 들어갈 때는 QR 코드를 제출하면 그때 두 가지 정보가 한 가지 정보가 누구한테 가냐면 이 사회보장원에 갑니다. 시설 정보가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감염이 많이 질병관리청이죠. 지금은 질병관리청에서 만약 집단 정보가 이렇게 어떤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있잖아요. 사회보장원한테 그 정보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QR코드 발행회사,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이런 데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떤 시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정보를 이렇게 이 비밀을 분산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원에다 주고 하나는 이 QR코드 발행회사한테 줘서 그래서 각각의 정보는 별로 이 개인을 추적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만 두 정보가 이렇게 모아졌을 때만이 이렇게 이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초창기에 개발했던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약 28개 참여기관들이 하고 있고요. 이건 누구만 이렇게 추적하냐면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겁니다. 감염자의. 그래서 이제 뭐 이동통신회사도 관여되어 있고 정부기관도 관여되어 있고 신용카드 회사도 관여되어 있고 경찰도 관여되어 있고 뭐 교통카드 회사도 다 관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카드랄지 이동통신 회사를 이용하면 위치 정보도 수집한달지 아니면 경찰에서 CCTV 정보도 한달지 아니면 신용카드 거래 정보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정부가 제3자가 그거를 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하냐면 우리나라 경보 단계가 4단계인데요. 이 주의 단계 이상일 때, 2단계 이상일 때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확진자 동선을 확실히 공개하는 것.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렇게 확진자 정보 이 동선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렇게 해서 SNS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는 더불어 따라서 뭐 방송 매체랄지 이런 거 이렇게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10분 만에 확진자 동선 옛날에는 굉장히 수기로 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시스템을 한다면 10분 이내에 확진자 동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가 이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집할 때는 최소 수집을 하라.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수집기관,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 이 정부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안전하게 이 제공을 하라라는 부분이고 저장할 때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8일이 경과되면은 이제 목적이 달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파기하라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자체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목적이 파기되면은 이렇게 그 정보들을 파기하게끔 어세스하는 부분이고요. 정보를 공개하는데, 확진자 동승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할 때는 가능하면 익명화 방법으로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 익명화 방법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를 최소화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소호 결론입니다. 보건 안전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고려돼야 되고요. 그래서 K방역이 완전히 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원칙에 맞춰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리할 때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도 필요하고 수집도 최소한도로 하고,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기 출입을 할 때 그냥 이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주소, 광역의 주소만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이 조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때는 꼭 필요한 기관한테만 보내고 반드시 파기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중앙 집중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분산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는 그때 당시에 이 국민들의 이 문화적 수준이랄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감염 추적 시스템도 국제 표준에 근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인정보와 이용 목적이 달성되는 삭제되고, 그다음에 관리되는 정보에 대해서 기술적, 조직적 보호 조치들이 확실히 달성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산 신원 확인 온라인 방법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신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에서 이 신원을 받을 때는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서초구에 사는 홍길동이다라는 이런 그 정부가 발행해둔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이버 공간에서는 뭔가 누군가는 이 실생활하고 그다음에 이 신분증, 모바일 공무원증이라는 신분증을 발행할 때는 실생활에 근거해서 발행하기 전단에 신원 증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신원 증명이라는 과정이 어떤 경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엄격해서 대면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인증서를 이제 우리 모바일에다 하면,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인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 온라인 상에서 인증을 하는 이런 디지털 신원 체계입니다. 이 신원 체계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떤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리덴셜이라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오센티케이터를 발행해주는 인증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RP라 그래서 릴라잉 파티라 그래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인증기관하고 이 웹사이트 간에 사전에 이 신뢰관계가 설립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서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자는 인증기관한테 신원 등록을 하고 신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뭘 받냐면 우리가 공인인증서, 현재는 공인인증서를 받듯이 인증서 하나를 받습니다. 그 인증서가 인증자라고 합니다. 오센티케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증자를 사용해서 온라인 인증을 합니다. 디지털 인증을 하고, 그리고 인증을 하고 나면은 로그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관여되는 표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소의 표준도 있고요. 29003이라는 표준도 있고, 그다음에 ITU의 X.124라는 표준도 있고, 니스트의 표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증 수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의 여러 가지 이 보증 수준에 따라서 이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신원 관리인데 요즘 DID라 그래서 탈중앙 ID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게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한 기관에서만 이렇게 중앙 집중적으로 ID 관리를 했던 제1세대에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2세대는 뭐냐면 이 하나의 기관하고 서로 다른 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아이디 관리를 해주는 그런 2세대 연계 아이디 관리 모델이 있고, 3세대는 뭐냐면은 분산 탈중앙 아이디 관리 모델이라 그래서 블록체인하고 그다음에 이 발행자하고 그다음에 소지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이 검증자 간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모바일 신분증을 하나 발행받는다고 생각하죠. 모바일 신분증은 누구한테 받냐면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한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거를
그거를 자기가 모바일 신분증을 받아서 그다음에 필요할 때 그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 누구죠? 제3의 뭐 필요하면은 경찰한테도 이렇게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하는 게 이 분산 아이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 에코시스템입니다. 분산 탈중앙 이 아이디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용자는 제일 먼저 신원 확인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 CSP라 그래서 이 발행자한테 이 증명 이 신분증 하나를 발행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분증을 하나 받으면 그 신분증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어디다 넣어놓냐면 블록체인에 넣는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한번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삭제하거나 이렇게 변경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웹사이트랄지 아니면 경찰이랄지 이런 한테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제시할 때는 항상 그 신분증이 이 유효한 신분증인지를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모바일 공무원증이랄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졸업증명서랄지 아니면 뭐 자격증이랄지 특허증이랄지 이 모든 것들의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부분들이 여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블록체인의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원증명에는 아이소의 이 29003이라는 표준에서는 이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은행 계정을 오픈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온라인 이 계정을 이렇게 발급받을 때는 그냥 비대면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증 수준에 따라서 유일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온라인상에서 이 오프라인상에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대면 인증을 받고 이 신원증명을 하는지 아니면 비대면을 하는지에 따라서 등급 1, 2, 3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국제표준에서는 등급 3이 우리나라는 1등급이 가장 이렇게 높은 등급인데 국제표준에서는 등급 3을 가장 이렇게 높게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파이도 인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인증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XVX를 사용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해졌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도는 뭐냐면은 너무나 높은 수준의 인증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팩터의 인증에 근거하지 않고 2개 이상, 예를 들어서 지문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2가지가 있을 때만이 인증을 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싱 공격이랄지 아니면 중간적 공격이랄지 다른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도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라는 게 있고 인증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버라는 게 있는데 서버하고 인증자 간에는 파이도 인증을 수행하는데 서명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디트 서명 시스템을. 그래서 난수를 하나 보내주면 서명문을 이렇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거를 갖다가 공개키를 가지고 이전에 등록을 해놓거든요. 공개키를 가지고 그 검증을 해봄으로써 인증이 되는데 그러면 그 인증자 내에 개인키가 있는데 개인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자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문 인증을 한달지 아니면은 그 홍채 정보를 한달지 이런 얼굴 인식을 한달지 이런 개념이 파이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중 인증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여기 보면은 아까 화자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지문을 하거나 홍채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 OTP 토큰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고 인증자는 굉장히 안전한 부분에 저장해야 됩니다. 이 PC에서 안전하게 저장돼야 되고 그래서 TPM이라 그래서 템퍼 프리 이 모듈이라는 하드웨어 장치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개인키를 딱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도의 인증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증 서버가 인증을 하려면 반드시 공개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가 있을 때 공개키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도 인증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이 등록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 공개키를 그 인증 서버에 이렇게 등록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파이도 표준은 이 옛날에 모바일 이 디바이스만 하는 UAF라는
UAF라는 유니버설 오센티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하는 U2F 유니버설 투 팩터 인증이라 해서 외부에 이 OTP 토큰 같은 것을 하나 둬서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두 가지 방법이 합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이도2라는 표준이 되면서 그러면서 CTEP2라는 표준이 됐습니다. CTEP. 그래서 클라이언트 투 인증자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블락은 웹브라우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 API를 이용해서 내부 안에 있는 인증자라는 게 오센티케이터, 아까 개인키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어디다 저장하냐면 그 컴퓨터 밖에다도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외부 인증자라 그러고, 그럼 그거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투 오센티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물론 내부 인증자, 브라우저 내부에도 이렇게 인증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웹사이트에 응용 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백단에 파이도 서버가 있는 이런 방법으로 현재 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도2가 이 앞으로 UAF하고 U2F를 통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도 얼라이언스라는 표준, 그 다음에 제가 의장으로 있는 스터디그룹 17에서도 PKI에 대한 X.599 표준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X.1254라는 표준도 만들었고요. 최근에 파이도의 두 개의 표준을 UAF하고 CTB라는 그 표준을 X.1277, X.1278로 이렇게 표준화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중앙 이 신원 관리에 대한 최근에 그 표준을 X.1403이라는 표준 하나를 최근에 이렇게 채택을 했고요. 리스트에 굉장히 다양한 이 표준들도 있고, 그다음에 SC27의 워킹그룹 5에서도 29115라는 표준들도 있고 29003이라는 표준, 신원 증명을 위해서 표준, 그다음에 굉장히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들도 있고, 그리고 IETF에서도 PKI 관련되는 표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전자서명하고 인증하고 관련되는 국제 표준화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안전한 인증 방식을 채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대면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비대면의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온라인 인증 체계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국제 표준에 근거한 표준 체계가 온라인 인증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원 단계랄지 신원 증명이랄지 크리덴셜 관리랄지 아니면 인증 서명 과정에 각각의 이 안전성이 굉장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인증 및 전자서명 체계가 유지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글로벌 인증이 가능하고, 그래서 글로벌 인증 사업자 간의 아예 경쟁 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 2, 3분 동안 이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기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정보보호 표준화는 ITU 스터디그룹 17의 연구과제 3에서 X.1058이라는 개인정보보호 준칙이라는 표준을 표준화했고요. 최근에 연구과제 7에서 X.1148, 그래서 비식별화 처리 서비스라는 이 X.1248에는 우리의 이 가명 처리 기법에 근거한 이 국제 표준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 최근에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촉자 추정 앱 유스 케이스라는 표준을 우리 한국이 제안해가지고 테크니컬 레포트로 일단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10에서는 X.1254라는 그 표준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X.적합본 5에서는 이 굉장히 다양한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C17 워킹그룹 5에서 현재 국제 표준화를 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영역이랄지, 응용 영역에서는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IoT에 관한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이슈, 그리고 최근에 한국이 핀테크 이 서비스를 위한 신규 워크 아이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안했고, 일단 신규 워크 타임 이 투표 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9100이라는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들도 현재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 한국이 개발했던 여러 가지 표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요. 29134라는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들도 한국이 참여해서 개발했고요. 27556이라는 우리 마이데이터에 활용될 수 있는 선호도 기반의 이 표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표준들도 여기에 한국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2770이라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PIMS, 퍼스널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표준들도 한국이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29151이라는 표준은 한국이 2011년도에 NWIP를 제안해서 2017년도에 개인정보보호 준칙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7018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이 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는 이 컨트롤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또 굉장히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노티스 통지하고 그다음에 동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컨센트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할 건지 27560으로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20889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이 국제표준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건데요. 이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 비식별화 기법. 이게 이제 2018년도에 표준화된 부분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에 27559라는 표준입니다. 이거는 비식별 이 프레임워크라는 이 표준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개인정보 보호 이슈고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 이게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그냥 이 표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법제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EU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GDPR이 공표가 됐고, 그다음에 시행은 2018년도에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최근에 본인 확인하고 관련해서 EU의 본인 확인 및 신뢰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체계, 그러니까 PIMS 같은 이 프라이버시 체계에 관한 이 주제가 있을 수 있고, 비식별 처리, 우리나라의 가명 처리 개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 영향 청구에 관한 표준들, 그다음에 온라인 본인 확인 이 서비스에 관한 표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체계랄지 여기에 27701이라는 표준들도 있고, 비식별 처리는 뭐 20889랄지 이런 표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9134라는 표준, 이렇게 해서 현재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살펴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감염병 추적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비대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디지털 인증에 관련되는 서명하고 인증에 관련되는 주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각 표준화 기구에서,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이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떤 표준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천향대학교 염웅열 교수님께서 감염병의 추적관리 쪽,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분산 신원 확인, 그 다음에 온라인 인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국제표준화 기구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로서 여기 Q&A 쪽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한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관련된 역학조사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어디 적용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추적 관리 시스템, 이게 각 국가에서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영국도 최근에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이 출입 명부 있잖아요. 네. 이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시행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방법하고 싱가포르의 방법은 약간 차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법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정보를 이 위치 정보랄지 아니면 시점이랄지 아니면은 개인 정보를 아까 QR 코드 발행한 앱 발행자랄지 아니면은
아까 이 사회정보보장원에 이렇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뭐죠, 그 상점의 QR 코드를 자기가 찍고 그 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상점에서 만약 이 뭐죠, 집단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보가 이제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아니면 이제 정부가 요청하는 뭐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는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에서 인더스트리 엑스퍼트 그룹, 그러니까 감염병 추적 관리 앱을 위한 엑스퍼트 그룹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4월부터 지금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ITU에도 표준화를 현재 이 감염병 추적 관리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표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표준화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